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솔루션 아키텍트 최초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서블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서블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주로 서비스 소개라던가 기능, 설명 위주로 하진 않을 거고요. 주로 데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모를 보고 감 잡으셔서 오늘의 포커스는 감을 잡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감 잡으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어떻게 서블리스를 좀 더 잘 활용할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AWS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나, 일반적으로 AWS의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서블리스 개발 데모를 통해서 우리 서블리스 개발은 어떻게 하고 서블리스를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서블리스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솔루션 아키텍처리를 하면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웹 기반의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EC2를 먼저 구성을 하죠. EC2를 구성을 하고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 로드 밸런스를 놔서 로드 밸런싱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도메인을 위해서 라우터 53을 둬요. 그리고 우리는 또 높은 가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멀티 에이지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트래픽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구성하면서 이런 스케일링 폴리시 같은 것들을 여기에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웹 정적 콘텐츠를 위해서는 S3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구성을 통해서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놓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티에이지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아마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서비스를 구성한 다음에 얘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로그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EC2에다가 여러 에이전트를 띄워서 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요. 우리는 또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를 할 때 개발자분들이 직접 손으로 배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양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배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AWS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스를 커밋하거나 머지했을 때 이 코드 파이프라인 동작을 해서 빌드를 하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하는 이런 구성을 가져가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인프라를 직접 구성하고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이런 방법들은 기존 온프렘 대비해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인프라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블리스를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소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서블리스는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그리고 또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또 높은 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블리스를 말한다고 하면은 서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프라, 관리, 확장하는 것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서블리스 개발에 대한 데모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개발할 때의 작업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그 UI 디자인이 나오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먼저 UI 디자인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죠. 그리고 또 화면 레이아웃 잡은 거에 대해서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로직을 작성을 하죠.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주면은 디자인이 실제 디자인과 결과물이 맞지 않다고 그런 피드백도 오고요. 또 몇 픽셀이 다르다고 좀 몇 픽셀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반복적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가 이런 UI를 가져다 개발할 때 이런 어떤 UI 개발하고 얘를 구현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간단하게 통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같이 구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쇼핑몰 상품 목록 페이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AWS 콘솔이에요. 우리는 그 AWS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서 우린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화면에 와서 뉴 앱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앱을 빌드한다고 빌드한 앱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앱 이름을 적어주게 되죠. 네, 스타트업 윅 앱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준비를 하면요, 이제 앰플리파이라는 이런 환경들이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그 중간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해서 앰플리파이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스테이지라는 환경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라운치 스튜디오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는 여기서는 UI를 만들고 UI를 데이터에 바인딩하고 또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면 UI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는 이제 UI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폼 빌더를 통해서 UI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디자인할 때 피그마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피그마에서 만들어진 그런 UI 컴포넌트들을 일로 가져와 싱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여기 피그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피그마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럼 피그마 템플릿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그마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UI들을 디자인하게 되죠. 우리 어플리케이션 사용한 여러 가지 UI 화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든가 UI 디자이너들이 이걸 통해서 UI 디자인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걸 갖다가 반영하고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리 그런 컴포넌트들을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쇼핑몰에 사용할 그런 UI 항목들이에요. 이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UI 관련된 카드들이 있죠. UI 상품에 대한 그런 카드들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제품의 상세 페이지네요.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보면은 페이지의 사이드 바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상단 내비게이션 바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쇼핑몰을 사용한 그런 UI 디자인들이죠. 우리는 이제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 요 아이템 카드 뷰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우리 상품 목록 페이지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이틀, 설명, 가격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컴포넌트들을 우리는 이제 가져다가 우리 그 앰플리파이 화면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쉐어 버튼을 들어가 보면은 카피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얘에 대한 URL이 복사가 되고요. 이제 얘를 앰플리파이 화면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액세스 허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싱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피그마에서 만들어진 UI 컴포넌트들을 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직접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피그마에 있는 UI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억셉하거나 리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억셉하면은 이제 그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이제 억셉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UI 컴포넌트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억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억셉을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피그마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UI 컴포넌트들을 저 UI 라이브러리 저 탭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임포트를 해왔죠. 네,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볼게요. 이 내비게이션 바도 이렇게 잘 임포트를 해왔어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앱에서 얘를 먼저 갖다가 붙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붙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UI 컴포넌트 항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 보면은 get 컴포넌트 코드가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갖다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우린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셋업할 거기 때문에 초기 프로젝트 셋업을 들어가서 지금 볼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셋업을 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그 리액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이 환경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그 npx 커맨드를 사용해서 만든 그 리액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npm 스타트를 해서 이제 띄우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네, 리액트 기본 페이지가 나오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리액트 기본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먼저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입혀볼 거예요. 어떻게 입힐까요? 네, 저기 보면은 이제 먼저 프로젝트 환경 준비를 해야겠죠. 처음에 이 두 가지를 설치하라고 나오네요. 네, 저는 이 두 가지는 미리 npm 인스톨로 인스톨을 했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 코드셋을 먼저 넣으라고 하네요. index.js 파일에. 그래서 저 코드를 붙여 넣으면서 우리 앰플리파이를 이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앱을 그 theme 프로바이더로 랩핑해서 이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것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저 앱 자리에다가 theme 프로바이더를 이제 입혔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리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환경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내비게이션 바를 갖다가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use this component 가보면은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UI를 앰플리파이를 가져왔잖아요.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이 코드로 풀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가지고 오면은 저 임포트했던 것들을 여기서 UI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 매핑에 대해서 뭐 GraphQL 그런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GraphQL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UI 컴포넌트를 제너레이팅해서 이제 로컬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팅 UI를 하고 완료가 됐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번 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부 바를 임포트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app.js 파일로 가서요. 여기서 내부 바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컴포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내부 바를 갖다가 놓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 리액트 이 화면을 이제 지우고 저 내부 바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럼 이제 왠지 저 내비게이션 바가 나올 것 같지 않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이제 반영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검색창이 저 끝에 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저거를 좀 살짝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내부바에서 이제 width 값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리프레시를 하면은 이제 검색창까지도 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구성들이 됐어요.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붙여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다음에는 우리는 요 그 토핑원 목록 그렇죠?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야죠. 항목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형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 그 아이템 카드 있었잖아요. 아이템 카드. 아이템 카드로 가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템 카드를 갖다가 우리 이제 넣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거에 대한 사실 그 모델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거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항목들을 정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애드 모델에서 추가한 어떤 데이터 모델링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 간에 이렇게 애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내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비적으로 자동으로 GraphQL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또 이제 다이나모DB로 테이블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저 아이템에 대해서 미리 그 기본값을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쇼핑몰 목록, 항목 목록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 데이터는 이렇게 오토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항목씩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그 CMS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템 카드로 와서 이 UI를 저 데이터 모델에 먼저 매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타입을 컴포넌트 타입을 아이템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름은 아이템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화면 하나를 각각 저 데이터 모델에 각 프로퍼티를 매핑을 할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URL. 타이틀은 아이템의 타이틀. 그리고 설명은 아이템의 설명으로 했고요. 가격이죠. 가격도 마찬가지로 프라이스로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저 앞에다가 이제 원 표시도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원 표시. 네. 원 표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스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저렇게 2,000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좀 더 가독성 있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 앱에 이제 반영을 할 거예요. 우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이거 하나만 그냥 동그라미 보여줄 거 아니죠? 여기서 쇼핑몰 아이템 목록들을 보여줄 거예요. 목록들을. 그럼 이제 이 아이템 항목에 대한 컬렉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컬렉션이 있어요. 저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우린 컬렉션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크리에이션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컬럼 하나인 형태로 이렇게 컬렉션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또 우리는 좀 한 줄로 보여주면은 좀 아쉬우니까 우리는 그리드 형태로 보여줄 거예요.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조금 더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좌우 마진을 이렇게 10픽셀씩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보기가 좋아졌네요. 이제 우린 이걸 갖다가 우리 그 목록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검색창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페이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페이지가 넣어졌죠. 우린 편의상 페이지 사이즈를 4개씩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그럼 지금 2페이지가 만들어졌죠.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코드에 반영을 할 거예요. 지금 UI 그 애플리파이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했으니까 반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풀을 해줍니다. 그럼 저기서 반영한 그런 어떤 컴포넌트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 바인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로컬, 요 개발 환경으로 이제 싱크가 돼요. 네, 이렇게 싱크 작업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그러면 저 UI 컴포넌트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임포트하고요. 쟤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면은 저 목록들이 보인다고 하네요. 네, 그대로 여기 임포트를 할게요. 아이템 카드 컬렉션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다가 이제 아이템 목록들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목록들이 쫙 보이죠. 아래 보면 이제 페이지도 잘 지금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페이징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가면은 나머지 2개 아이템이 보이고 또 돌아오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구현이 된 상태예요.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CMS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뭐 데이터를 좀 바꿔가면서 뭐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죠. 오렌지 주스를 주스로만 변경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제 DynamoDB에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바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저거에 대해서 상세 정보로 돌아가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클릭했을 때 액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카드로 아이템 카드로 가서 UI 컴포넌트로 와서 이미지에 뭔가 클릭 액션을 달면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 카드에 보면은 이제 클릭 액션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et on click action을 한 다음에 클릭하면 특정 URL로 가게 해주고요. 우린 편의상 example.com에 그 뒤에 이제 패스로 저 아이템 아이디를 뭐 넣는 형식으로 이런 데모를 진행을 할게요. 여기다가는 아이템 아이디를 넣었어요. 그럼 example.com에 이 아이템 아이디로 해서 이제 URL 저 페이지가 불러지겠죠. 이제 반영을 했으니까, 변경을 했으니까 앰플리파이 개발 도구로 풀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풀하게 돼서 가지고 오고, UI 컴포넌트 제너레이션하고 이제 싱크 작업들을 이제 마치면요, 이제 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요. 이제 이미 반영이 되어져 있겠네요.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화면 리프레시를 해주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example.com의 뒤에 아이템 아이디 형식으로 이제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할 수가 있어요. 뒤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앰플리파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상품 목록 페이지 개발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면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한 GitHub 저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변경 사항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합니다. add 아이템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커밋을 했어요. 커밋을 했으면 이제 푸시를 해야죠. 푸시를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는 그 배포를 할 거예요. 어떻게 배포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는 이제 호스팅 인바이러먼트라고요. 앰플리파이 호스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앰플리파이 호스팅 이 기능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스 저장소 그리고 파일을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S3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린 GitHub을 먼저 연동했으니까 GitHub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그 푸시한 저장소가 미리 제가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스타트업 위크 앱 데모란 GitHub 저장소고요. 메인 브랜치에 대해서 우리는 빌드를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앱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디텍팅 됐어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는 리액트고요. 백엔드는 앰플리파이로 현재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환경은 스테이징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걸 켜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기다가 머지를 하거나 커밋하면은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배포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IAM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빌드할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빌드 방식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다가 각 스텝별로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기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마쳤으면은 이제 넥스트 버튼 눌러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저기서 소스 저장소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설정한 대로 빌드를 하게 되고 저걸 갖다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 사항이 파악이 가능해요. 이제 프로비저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드, 디플로이 이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들이 자동으로 보여줘요. 별도로 파이프라인 구성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들어보면 현재 프로비저닝 관련된 로고들을 확인할 수 있죠. 빌드 관련된 로고를 한번 볼까요? 먼저 클로닝 리파지토리 클로닝하는 로고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백엔드 빌드를 하고 있네요. 백엔드 빌드 관련된 로고들도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요. 이거 마친 다음에 프론트엔드 관련된 뭐 빌드 로고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더 기다리면은 이건 제가 좀 빨리 감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빌드가 완료가 되게 되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빌드 관련된 아키팩트들을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한번 디플로이 로그를 한번 볼까요? 디플로이 로그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름 하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앱이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되죠. 클릭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example.com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 작업들을 하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배포 작업들도 불가하죠.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배포된 상태고 서비스 가능한 상태예요. 자동으로 스케일링도 되고요. 저기서 우리는 도메인 이름에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도메인을 입혀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커스텀 도메인을 입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각 코드 브랜치마다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서요. 각 코드 브랜치마다 예를 뭐 개발 아니면 뭐 QA 아니면 마스터, 메인 이런 브랜치마다의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PR 날렸을 때 PR에 대한 뷰를 보고 싶잖아요. PR에 대해서도 이렇게 빨리 보기, 미리 보기 그런 뷰도 제공을 해서요. 우리가 개발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린 거는 앰플리파이예요. 앰플리파이는 그래서 그 모바일 개발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풀스택 앱을 쉽게 도와줄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환경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네이티브, 넥스트.js, 안드로이드, iOS, 뭐 플러터 이런 등등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앱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앰플리파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앰플리파이 보여드릴 때 우리가 그 UI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바인딩하고 모델을 구성하고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백엔드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후 펑션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스토리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인증도 추가할 수 있고요. 애널리틱스 분석 관련된 그런 일들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이제 UI 구성부터 데이터 매핑까지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손쉬운 백엔드 구현을 제공합니다. 또 이제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우리가 그 소스를 가져다가 또는 어떤 완성된 그런 코드를 가져다가 배포해서 호스팅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뭐 CSR, SSR, SSG 형태의 그런 호스팅을 지원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Next.js 기반의 SSR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호스팅도 제공을 해요. 별도로 뭐 서버 SSR 한다고 별도로 서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CI/CD 워크플로우, 풀스캐트 했을 때 그런 미리 보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앰플리파이는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앱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가 풀스택 앱을 개발하는데 되게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은 아마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서버리스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서버리스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람다라던가 API 게이트웨이라던가 이벤트 브릿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는 서버리스만 사용해서 백엔드 웹 어플리케이션, 백엔드 웹 그 API, REST API 서비스, 뭐 데이터 분석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리스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뭔가 좀 가장 중심이 되는 서비스라고 하면 이 람다가 있어요. 이 람다는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으로요. 그대로 여기서 코드를 올리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함수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은 노드.js, 뭐 파이썬, 자바 그리고 C#, 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커스텀 런타임 환경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엔드포인트를 요청했을 때 또 데이터 또는 리소스 상태가 변경됐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코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람다 콘솔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로컬에서 뭐 VS코라든가 인텔리제라든가 그런 ID를 사용해서 또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 코드를 올리기만 하면은 얘는 바로 이제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리퀘스트가 오면은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뭐 스케일링도 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람다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구성이 나올 수 있느냐? 뭐 한번 예제를 들어봤어요. 간단한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제인데요. 네, 사용자 이제 요청이 오면은 이 REST API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실제 람다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메모를 작성하면은 메모 작성에 대한 람다가 호출이 돼서 이제 오로라, 뭐 MySQL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뭐 뒤에 DynamoDB 같은 또 서버리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사용자 인증은 커버니터라고 서버리스 기반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데 이미지를 올리면은 그게 이제 프리사인드 URL 통해서 S3에 올라가게 되고 그럼 원본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트리거를 받아서 람다가 썸네일을 생성하고 썸네일 생성한 거는 S3에 저장하고 또 그 경로를 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간단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예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형태가 뿐만이 아니고 람다를 활용한 예제는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데모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두 번째 데모에서는 SAM이라는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백엔드 어떤 서버리스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하면은 아주 간단한 형태로 서버리스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좋은 그런 어떤 개발 환경을 사용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SAM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SAM 이닛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 템플릿을 사용할 거고요. 이그젬플 코드를 넣을 거예요. 우린 노드 기반의 환경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노드를 사용한 런타임 환경 노드로 지정을 했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SAM, 스타트업, 데모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 템플릿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이동해서 이제 VS 코드를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환경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템플릿 야물 파일이 있어요. 우린 템플릿 야물 파일에 서버리스 관련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정의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형태로 서버리스 리소스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헬로 월드 펑션이라는 게 있고요. 얘에 대한 타입은 펑션 타입이라고 하네요. 얘는 실제 람다로 매핑이 돼요. 람다 코드가 있어야겠죠. 람다 코드는 저기 헬로 월드에 있다고 하고요. app.js 파일에 람다 핸들러라고 하는 핸들러 함수가 있고요. 얘의 런타임은 노드입니다. 얘는 그럼 이벤트 소스를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벤트 소스는 API로 지정했네요. 저는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헬로 월드로 get 요청이 왔을 때 저 람다 함수가 수행이 되게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형태로 구성이 됐죠. 그럼 이제 람다 함수 코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app.mjs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렇게 핸들러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벤트 요청이 오면은 저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돼서 요 로직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00 상태 코드에 저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반환해 주게 돼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우린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 작성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네. 어떻게 이제 배포를 하면 될까요? 터미널 창을 하나 띄웠고요. 우리 배포할 때는 sem deploy 명령으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은 저기 있는 것들이 배포가 되게 돼요. 이 변경된 컴포넌트, 새로운 람다를 항상 생성하고 API 게이트웨이, REST API를 생성을 하죠. 얘를 디플로이 한다고 하면은 이제 관련된 리소스가 생성되는 이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URL 하나 이제 프린트를 해놨어요. 저 URL로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 헬로 월드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 결과가 이렇게 헬로 월드로 나왔어요. 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코드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우리는 뭔가 간단한 코드 변경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좀 무거운 배포 작업을 하기 싫어요. 좀 간단하게 배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저 semsync 명령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semsync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코드를 변경하고 저장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AWS 저 안으로 코드가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좀 빠른 그런 개발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좀 간단하게 좀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로그를 추가해 볼게요. 이벤트, 저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로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메시지를 이렇게 AWS, hello AWS로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요, 별도의 어떤 좀 무거운 배포 작업 없이도 바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hello AWS로 메시지 바뀌었고요. 코드가 지금 현재 반영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얘는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지 한번 콘솔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함수, 펑션스로 가봐서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그 함수를 찾아서 그렇죠. 헬로 월드 펑션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뒤에 펑션이 있고요. 이에 대한 어떤 이벤트 트리거로는 API 게이트웨이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죠.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바로 실행 가능한 상태예요. 코드만 올리면은 바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뭐 서버 구성 그런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그 호출한 거에 대한 어떤 여러 모니터링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호출됐는지, 뭐 코드 실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에러 비율들, 뭐 석세스 레이트들, 그리고 뭐 스로틀링 발생하는지, 이런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앞에서 그 코드에다가 로그를 남겼죠. 코드에 로그를 남기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로 이게 올라가게 되고요. 얘를 여기서 로그 스트림 열어보면은 우리가 그 이벤트 객체를 출력했죠. 여기서 이렇게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로그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때 로그를 작성하고 로그들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또 이제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실제 빌링된 시간들 그리고 실제 맥스 메모리 사용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API 게이트웨이로 한번 가볼까요? 얘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가 붙어져 있고요. 제로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져 있고 헬로 리소스에 get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 흐름을 탄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 구성들이 만들어져요. API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의 REST API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자동적으로 스케일링 아웃, 스케일링 인이 되고요.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어센티케이션 여러 가지 방식의 인증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뭐 내부 캐시도 갖고 있고요. 뭐 스로틀링 같은 기능들도 가능하고요. 메시지 왔다 갔다 할 때 변환 같은 그런 작업들도 여기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버 사이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템플릿.js 파일에 템플릿.yaml 파일에 우리는 이렇게 서블리스 리소스를 정의를 했고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정의했어요. 이렇게 펑션 정의하고 그 아래는 저렇게 API만 기술하면요. 이렇게 람다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개발하면서 배포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정을 해주면요. 뭐 블루그린 디플로이들 이런 여러 가지 배포 패턴들도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와치 클라우드
그 람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이터를 람다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에이전트 설치 없이도 이런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기본적으로 보여줘요. 기본 매트릭을 통해서 호출 개수들 그리고 어떤 에러 비율들 이런 것들을 확인 가능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람다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실제 펑션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뭐 메모리 실제 사이즈들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도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로그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별도 에이전트 설치 없이도 클라우드 아치 로그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검색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분산 트레이싱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엑스레이 옵션을 켜주기만 하면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분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의 어떤 성능 파악하고 디버깅들이 가능해져요. 뭐 어떤 에이전트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 서블리스에 대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 미국의 타코벨의 그 주문 시스템인데요. 이 타코벨은 미국에 7,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고요. 주당 4,2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에 10억 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타코벨은 디지털을 통한 주문을 50% 이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AWS에서 이 서블리스 우선 정책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POC는 2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2개월 안에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부하 테스트에서는 시간당 수백만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테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블리스를 잘 활용하면 POC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리소스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스케일링도 얘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요. 또 서버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예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앰플리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제 모바일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어떤 백엔드에 대한 큰 어떤 구성 없이도 빠르게 풀스택 앱을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람다를 중심으로 한 그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쌤을 사용했을 때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좀 좋겠구나라고 좀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을 잡으셔서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좀 서블리스를 어떻게 잘 활용해 볼지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리소스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서블리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만드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그런 서블리스 구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서블리스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개발에 대한 효율화들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효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블리스가 모든 거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해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블리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AWS 안에서 리소스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서블리스 활용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